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닉스 의료기기보험부 최희원이라고 합니다. 올해로서 3년째 요 강연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들었던 생각이, 보험 등재라고 하면 사실 이 수가를 매기는 과정이고, 그 결정은 이제 심평원이 하는데, 심평원이 도대체 이 프라이싱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좀 한번 보면, 그 앞단의 설계라든지 임상이라든지 허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피가 잡히는 느낌이 들었어서, 오늘은 뒷단에 가장 끝단에 있는 심평원의 급여 결정 과정, 그 다음에 최신 규제 변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콘텐츠를 보시면 제가 늘 시작을 할 때 보험 등재가 왜 필요한지 좀 짚고 가는데, 오늘도 요거를 한번 개념을 잡고 간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심평원이 어떤 기조로 급여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기술들은 이런 형식으로 급여 결정이 되고 있는구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보험 등재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끝단에 넣어놨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등재 왜 필요한가? 사실 품목 허가 후에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사실 품목 허가 후에 하시는 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좀 염두에 두셔야 될 점은 한국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공보험 체제 하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의 수가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나 치료재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수가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보험 수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품목 허가 후에 환자한테 돈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시지만, 사실상 병원에서 그렇게 하실 일은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만드시는 뭐 제조업체라든지 혹은 수입업체 분들은 우리 제품이 보험 등재 절차를 액티브하게 진행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4대 보험을 내면 그 한 꼭지에 이제 국민건강 4대 보험 중에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저희 그 할당된 재정 안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의 수가가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진찰, 검사, 약제 또는 치료제료의 지급, 이런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일부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내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공단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비용에 대한 컨트롤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재정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더라도 이게 뭔가 급여의 적정성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보험을 줄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아래에서 저희 의료 수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양급여에는 크게 세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약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패스를 하고, 지금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의 부분이 이제 의료기기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술인 것이고, 치료재료는 이제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일회성, 소모성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카테터나 뭐 인공관절 임플란트 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급여 형태를 보시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행위나 치료 재료가 이러한 급여 형태에 따라서 이제 수가가 매겨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밑단에 있는 별도 산정 불가나 별표의 비급여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별도 산정 불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인공관절 치안술이 있다라고 하면 뭐 거즈라든지 뭐 혈압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그 행위 수가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 재료 자체들의 가격은 별도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제품이 별도 산정 불가 제품이다라고 하면 그냥 허가 이후에 판매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별표의 비급여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건강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에 쓰이는 재료라든지 혹은 건강검진에 쓰이는 그런 장비들은 사실상 보험 등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바로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별표의 비급여에서 좀 제가 자주 드는 예시는 인공유방인데요.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 목적으로 쓰이는 유방 임플란트는, 인공유방은 이제 보험 등재 대상이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보험 등재 절차를 거친 다음 이제 판매를 하실 수 있다면, 이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공 유방은 그냥 이제 성형외과에 납품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이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권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제품이 등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급여가 될지 선별급여가 될지 비급여가 될지 요거에 대한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뭐 급여로 가고 싶어 혹은 뭐 비급여로 가고 싶어 이렇게 위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 급여랑 선별급여랑 비급여가 도대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를 좀 알아보시면 우리 제품은 요 정도 위치에 포지셔닝이 되겠다라는 점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는 사실상 비용 효과성을 봤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품목에 대해서 급여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장 관련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명의 의료적 중대성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급여로 책정이 되는 거고,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할 수 없거나 혹은 이미 대체 가능한 기술이 있거나 라고 했을 때 그냥 환자의 선택권을 조금 열어주는 목적으로 이제 환자가 100% 본인 부담을 하는 그런 급여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선별급여는 그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있는 친구들인데요. 이제 효과가 좀 미미하긴 한데, 비급여로 다 빠지긴 그렇고,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뭐 50%나 80%로 높여서 3에서 5년 동안 써보면서 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는 예비적인 성격의 급여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보험등재를 좀 한 줄로 말을 해보자면, 보험등재는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보험 재정에 할당된 보따리는 하나인데,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의료기술이 좋다고 클레임을 해도 정부 입장에선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느낌의 의료기술 혹은 치료재료라고 하면, 기존 행위나 치료재료 대비 개선점이 있는 제품들이 정부 입장에선 좋은 것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그 심장 인공 판막 중에 하나가 그 석회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특수 처리된 신제품이 하나 나와서 당연히 석회가 덜 축적되다 보니까 환자의 임상적 결과도 좋고 재수술 교체 주기도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수술을 덜 해도 되니까 전체 비용이 주는 그런 유효성이 있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사 제품 대비 70%더 높은 금액을 받는 등의 좀 좋은 결과를 냈는데, 확실히 그 사례를 보면 정부 입장에선 이런 느낌의 제품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좀 시사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심평원이 어떻게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혹은 별도 산정 불가 제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평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발행을 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밑에 5단계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해서 얘가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얘가 급여가 될지 혹은 비급여가 될지, 아니면 아예 보험에서 처리를 안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떨어지거나, 혹은 효과는 떨어지나 비용은 적게 들거나, 어쨌든 좀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들은 비급여로 많이 고려가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급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효과 싸고 좋은 애들이 급여로 되거나, 혹은 비싸더라도 좀 대체 불가능하게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급여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이 이런 판단을 할 때 근거로 쓰이는 것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해 보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1번부터 좀 8번까지가 중요도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에서 이 기술이 권고가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급여로 해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문헌적으로 이 기술이 유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심평원에서 긍정적으로 결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근거들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우리는 되게 좋아 라고만 하면 최근 들어서는 더욱 이런 먹히지 않는다 라는 인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컨디션이라고 하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그런 수가를 만들려면 이러한 심평원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가장 큰 게 사실 임상적 유효성이 있냐 없냐입니다. 의학적으로 타당한가, 그러니까 환자한테 정말 주는 베네핏이 있느냐 없느냐를 만드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그 좀 제품의 컨디션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의료기술이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을 근거로서 나타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표를 보면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에 해당되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좀 앞단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허가증에 특정 적응증이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임상 문헌을 내서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품목 허가를 안 받았거나 혹은 품목 허가에 특정한 사용 목적이 표방이 되지 않으면 심평원이나 내과에서 식약처에 다시 품목 지르를 해서 와라, 혹은 뭐 변경 허가를 해와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모든 과정이 스탑됩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지연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저희는 보험 등재를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좀 앞단부터 우리 제품이 여기 빨간 부분에 들어가는 애인지 혹은 아무 보험 등재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애인지 좀 판단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사례를 보면서 요런 느낌으로 평가가 되는구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2020년부터 2023년에 심의된 기술들의 그 급여 결정 형태를 보니까 급여 건수가 가장 많았고 선별급여, 비급여가 좀 비슷한 비율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급여나 비급여로 결정되는 거는 그 정부의 평가 기조도 많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문정부에서는 비급여였던 애들도 급여화 하겠다라고 해서 업체들한테 막 자료를 받아서 어떤 제품들은 비급여였다가 급여로 전환된 제품들도 있고, 그 직전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너무 없어서 급여를 오히려 줄이고 비급여를 하겠어라고 해서 비급여가 좀 더 많이 결정되는 분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늘 이런 정부가 어떤 보건 의료 정책을 끌고 나가느냐 또 좀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보험이 되다가 안 되기도 하니까 이런 정부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을 많이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급여는 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 당연히 임상적 유용성과 가이드라인에서 권고가 되면 급여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용 효과성이나 사회적 요구도 같은 것들은 크게 고려 사항이 안 됐었고, 정말 유효성이 있으면 급여로 결정되는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는 제가 경기간지 폐냉동 생검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 카테터로 폐 조직을 급속 냉동해서 이제 조직을 채취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 건 같은 경우는 급여로 결정된 가장 큰 키워드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유효성이 있고, 그다음에 비용 효과성이 있어서 급여로 결정됐다라고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내과에서는 사실 크게 코멘트가 없었고, 그냥 기존에 하던 경기간지 폐생검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 그 다음에 질환 진단에도 도움을 주는 유효성이 있어서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 기술로 평가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었고, 심평원에서 넘어가 보시면 좀 다른 측면에서 평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인 겸자생검보다 폐냉동 생검을 하면 조직을 더 많이 채취할 수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음에도 수술으로 얻은 폐조직 검사만큼 진단의 기여도가 크다라는 점이 좀 많이 고려가 됐고, 당연히 수술을 안 하다 보니까 회복 기간이나 치료 비용이 감소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줄었다라는 그런 비용 효과성이 받아들여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별급여,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의 급여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보시면 비용 효과성도 불분명하고 임상적 유용성 근거도 부족해서 그냥 겉으로 보면 이제 비급여로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선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술과의 형평성이라고 해서 좀 환자의 치료 옵션을 넓혀주는 그런 특성이 있다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환자들이나 혹은 뭐 학회에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로 결정되는 분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가 좀 혁신의료 기술을 사례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혁신의료 기술은 지금 선별급여 90%, 90%라는 거는 환자 본인 부담금 90%라는 거고, 아니면 그냥 100% 비급여로 결정이 되고 있는데, 혁신의료 기술도 사실은 좀 기술의 유효성 단계로 보면 좀 중간 단계에 있는 기술입니다. 완전히 유효성이 있지는 않은데 잠재성이 있어가지고 얘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라는 게 혁신의료 기술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선별급여로 결정된 사례인데요. 보시면 MI 환자에서 이 심근 재생을 위해서 자가 말초 혈액 줄기 세포를 이렇게 주입을 해서 어쨌든 죽은 심장 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유효성이 있다라고는 안 나와 있었지만 이런 심장 관련 특히 환자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적응증에 대한 기술들은 좀 이런 의료적 중대성이 많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카 평가 결과를 보시면 사실은 연구 단계 기술로 나왔어요. 그냥 신의료 기술 평가를 넣었으면 얘는 연구 단계 기술로 나왔을 텐데 혁신의료 기술로 넣으니까 이 의료적인 중대성도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남용 가능성도 낮고 베네핏이 있어 보여. 그래서 잠재성이 있으니까 너는 혁신 의료 기술로 평가를 해줄게 라고 됐거든요. 그래서 요 사례에서도 보시면 우리 기술이 좀 임상적인 유효성은 불분명한데 뭔가 환자한테 주는 베네핏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혁신 의료 기술로 넣으셔서 사실 시장 진입에 성공하신 사례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사례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어떤 루트를 가느냐에 대한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요 장기 생존율과 연관성이 있는 좌심실 박출률이 개선됐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의료적 중대성이 높음으로 선별급여로 결정했다라는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유효성 근거가 없다고 해도 뭔가 좀 메리트가 있으면 심평원이든 네카든 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실 수 있는 점은 내가 갈 수 있는 루트만 잘 선택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기술 같은 경우에도 신의료 기술 평가를 갔으면 연구 단계 기술로 나와서 시장에서 못 쓰셨을 거예요. 근데 혁신의료 기술로 가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돈을 주고 계속 쓰면서 임상 근거를 축적하실 수 있으니까 회사에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비급여는 어떻게 판단되냐를 봤을 때 대체 가능 기술이 이미 등재가 되어 있거나 혹은 치료 효과성이 없으면 거의 비급여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딱 아실 것 같아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뭐랄까요, 환자의 그런 선택권을 넓혀주는 검사 정도가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도말 검사가 컴페레터였고 걔랑 비교해봤을 때 얘가 완전히 대체를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평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도 대체 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정부에서 돈을 줄 필요가 없겠어 라고 해서 비급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요재료가 고가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충분히 급여로 빠졌을 것 같아요. 뭐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비급여로 빠지는 걸 원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너무 비싸면 심평원에서는 보험을 잘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해서 제도가 좀 개편된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이라는 그런 선진입 의료기술의 다른 갈래도 생겨서 그것도 최근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편 중에 평가유예 제도에 대해서 좀 제도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을 보시면 원래는 비침습 진단기술에 대해서만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을 신청할 수 있다 였지만 지금은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좀 대상이 확대가 됐고 다만 좀 고려하셔야 될 거는 기존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기술은 평가유예 신청 불가하다라는 게 좀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신의료로 갔다가 좀 안 되면 우리 평가유예 가볼까? 라는 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신의료에서 페일을 했으면 다시 근거를 축적해서 리트라이를 해 라고 된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한이 생겼다라고 보실 수 있고, 조금 좋은 점은 유예 기간이 2년에서 신청을 하면 4년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유예 신의료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 동안 비급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뭐 가격 보고 같은 게 좀 없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좀 품이 덜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이 완화됐는데 평가유예가 가장 까다로웠던 게 기존의 행위 코드가 있는 기술과 1대1로 비교한 디자인의 임상 문헌을 내야만 심사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뭐 IBD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임상 자료를 내지 않고도 임상 시험 자료로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완화 요건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흥기술 평가 제도 관련해서 좀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 관련해서 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규정이 됐고,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계속 재평가를 했었는데, 문제점이 재평가를 해서 유효성이 없다라고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 유효성이 없는 기술에 대해서 퇴출을 할 수 있는 기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이제 지적이 있다 보니까 근거 자체에 재평가를 해서 유효성이 없으면 변경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법적 근거가 생겨서 고시가 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계속 유효성 근거를 쌓아서 우리 기술이 유효성이 있다라는 걸 입증하셔야 되는 좀 회사 입장에서는 좀 버든이 되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관련해서 사실 많은 부분이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도 한 2가지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그 관련 기관분들께 이렇게 구전으로 좀 묻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보도가 된 걸 보면 뭔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요양급여 대상,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신청해서 얘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다라고만 확인을 받으면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던데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심평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네카에서 이제 이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문헌적으로 입증을 하는 그 3단계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이 루트로 가시려면 이 3단계에 있던 자료를 회사에서 준비를 하셔서 식약처 허가 때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 더 안 좋은 루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절대로 요즘에 뭐 제도를 완화해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실제 신청서를 넣어보면 뭐 혁신의료 기술이라도 임상문헌 수를 많이 내야 되고 뭐 다기간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뭐 N수가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지적들을 계속 하시는 걸 보면 절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자료를 덜 내도 해주겠다라는 생각은 없으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업무를 할 때 어떻게 기존 제품과 우리 제품을 비교를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식도를 보시면 사실 우리 제품이 기존 기술이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갈래를 따지자면 너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유사한 게 있냐 없냐인데요. 없으면 이 많은 절차를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는 뭐 몇 년이 드니까 몇 년 이후에 시장에 진짜 팔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가늠을 해보실 때도 이 모식도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이냐 아니냐는 사실 사용대상 목적 방법 측면에서 하나만 다르면 좀 다르다라고 정부가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사 제품 검토 방법은 요거는 제가 어쨌든 정말 검색을 할 때 쓰는 건데요. 일단 또 중요한 게 저희 제품이 행위에만 사용되는 뭐 그런 정말 큰 몸집이 큰 장비인지 혹은 치료 재료 같이 뭐 카테터 이런 소모성 재료인지 혹은 행위나 치료 재료가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개념의 제품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행위부터 보시면 행위에 일단 등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 가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경기간지 회생검 이런 식으로 제너럴한 이름을 치면 등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르시면 행위 기술서라고 해서 그 기술의 사용 대상 목적 방법이 있는 행위 기술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우리 기술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는 거.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등재가 되진 않았지만 유사 제품들이 이미 신의료 기술 평가를 거치고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의료 기술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네카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네카 홈페이지가 두 개입니다. 저희가 봐야 될 거는 NHTA 네카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기술명을 검색을 하시면 뭐 얘가 페일을 했는지 혹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뭐 신의료로 고시가 됐는데 아직 등재는 안 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유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ABC 단계를 거쳐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치료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 심평원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매월 1월 1일자 시행되는 제품들의 그 풀 리스트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MDP 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품명이나 코드, 중분류명 혹은 뭐 수입업 업체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하시면 떤 제품들이 등재가 되어 있고 어떤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구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요 중분류마다 어떤 제품들이 등재가 되어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치료재료 가이드맵이라고 하는 요것도 이제 심평원에서 발행하는 그런 책자를 통해서 이 중분류에는 이런 제품들이 등재가 된다라는 거를 보시고 아 우리 제품은 요 정도에 해당되겠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구에게나 좋은 보험 수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한테는 비급여가 엄청 좋은 건데 어떤 회사는 아 나는 그런 비급여 말고 많이 보편타당하게 쓸 수 있는 급여로 등재가 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보험 수가를 만들려면 우리 회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후에 좀 정해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는 마지막 정리 슬라이드인데 사업 목표를 먼저 보시는 거죠. 우리 제품은 그냥 다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른 경쟁사보다 높은 금액으로 등재를 하고 싶은지 혹은 뭐 적응증을 더 넓게 가지고 가서 가격이 적더라도 많이 뭐 박리담회식으로 쓰고 싶은지에 대한 좀 사업 목표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경쟁 제품이 어떻게 팔고 있느냐입니다. 뭐 네카나 심평원이나 어쨌든 다 컴페리터를 기등재된 제품의 그런 급여 수준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경쟁사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관련 정책 왜냐하면 뭐 이 정부에서는 됐던 게 저 정부에서는 막힐 수도 있고 이런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예의주시 마지막으로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아 나는 다 필요 없고 빨리 팔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그냥 빨리 낮은 가격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 아니면 시간이 걸려도 좀 높은 금액으로 해서 가고 싶다. 이런 좀 고려 사항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험 등재라는 게 좀 케이스마다 너무 전략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고려하셔서 경쟁사 제품을 먼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